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권 입찰제 38% 할인 폭탄이 터지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하게 되면 로또 청약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요 로또 청약이라는 이미지,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작하는 행위로 또 보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따라서 로또 청약의 이미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또 예방 대책, 또 예방 정책을 또 펼쳐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정책이 아마 전매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거, 또한 채권 입찰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38%는 어디서 나왔냐라고 한다면 2006년도 요 채권 입찰제를 실시했는데요. 그 할인율이 무려 38%였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채권 입찰제를 또 실시하게 되면 그래도 로또 청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 입찰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이제 순기능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내 집 마련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주변 시세에 비해요. 좀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를 통제를 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전을 깨할 수 있는 정책의 순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또 역기능도 있어요. 그 역기능을 살펴보면 이제 전매 차익을 사람들이 노리겠죠. 뭐 이렇게 청약 당첨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또 투기가 조작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질적인 수준 저하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요거죠. 이 전매 차익이 어떻게 보면 로또 청약이다, 로또 복권이다. 그러면 좀 투기 수요가 또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뭐 첫 번째로 본다면 전매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채권 입찰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전매 제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지금 현재 2018년 12월 11일자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기준에 의한 전매 제한 기간인데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세에 따라서 100% 이상이냐 아니면 70% 미만이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뭐 적게는 3년, 많게는 8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요 수도권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냐 아니면 70% 미만이냐에 따라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전매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의 핵심으로 또 말씀해 드리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8년을 6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연장한다는 얘기고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을 뭐 5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연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권 입찰제의 정의로 본다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1984년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이고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건설회사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개인이 받을 경우에 이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건설회사 또는 개인에게 택지나 공공택지나 주택을 분양한다는 거죠. 즉 채권을 많이 기입을 한 사람한테 당첨권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주택에 대한 채권 입찰제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얘기예요. 즉 당첨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세 대비 30% 싸다. 그러면 그 차액을 채권 금액을 쓰게 함으로써 국가가 환수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환수한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에 이러한 금액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또 청약 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거고 주거복지 향상에도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채권 입찰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채권 비용, 국민주택 채권을 끊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채권 비용이 또다시 증가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건설회사의 분양 가격 더하기 채권 비용이 발생이 됨으로써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사례로 과거 판교 아파트 44평 채권 입찰제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건설업체의 분양 가격이 5억 6천만 원이었고요. 채권 매입에 대한 손실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치니까 금액이 8억 1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니까 9억이라는 얘기죠. 즉 건설업체의 분양 가격은 5억 6천인데 주변 아파트의 가격은 9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뭐로? 채권 매입으로. 그래서 요거를 분양받는 사람은 2억 5천이라는 돈을 채권 손실 금액으로 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분양 가격은 8억 1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또 문제거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니까 계약금 20% 1억 1,200만 원 납부하는데요. 2억 5천이라는 이 채권 손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채권 손실 금액이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분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1회차로 해서 1억 4,400만 원을 납부해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판교 아파트 44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으로 해서 계약금 1억 1,200만 원과 채권 손실 분할 납부금 1억 4,400만 원 더하니까 초기 자금이 무려 2억 5,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비용이 초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판교 분양 당시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즉 30평대 이상인 대형 평수 아파트에만 채권 입찰제를 실시를 했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는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국민주택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주택 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국채를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부르죠. 국민주택 채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은 그냥 쉽게 말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끊으셔야 되죠. 뭐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 그냥 채권 끊으셔야 됩니다. 그때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을 끊으시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그리고 채권 입찰을 할 때 그때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을 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1종 국민주택 채권하고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은 이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가 연 1.5%예요. 그리고 만기기간, 즉 상환기간은 5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채권 입찰제에서 말하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그냥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상환기간, 채권 금액을 돌려주는 기간도 10년이라는 겁니다. 즉 정부는 10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다? 채권을 할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판교의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채권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은, 즉 매입 대상자들은 당연히 판교 청약자가 되겠죠. 상환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 발행 이율, 즉 이자는 그냥 없어요. 그냥 빵 %고 할인율은 몇 %냐? 요 당시 채권 할인율은 무려 38%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교에 있는 전체 채권 매입 금액을 보니까 무려 1조 4천억 원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38%, 즉 할인을 해서 돈을 다 거둬들였으니까
채권 손실액, 즉 할인 금액이 5,300억이라는 돈이 정부가 거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5,300억이라는 돈은 판교 토지 전체 보상비의 20%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채권 입찰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히 좀 해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현 정부는 채권 입찰제를 할까 안 할까? 요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현 정부의 채권 입찰제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채권 입찰제를 실시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채권 입찰제를 실시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채권 입찰제를 실시 안 한다를 놓고 본다면 이 채권 입찰제의 단점 때문이죠. 채권 금액으로 인해서 무주택자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네. 그리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인데 그 아파트가 시세 대비해서 20 내지 30% 싸게 판다. 요거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지금 잘한다. 부동산은 계속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하면서 채권 입찰제도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뭐야? 아니 싸게 분양을 한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채권 입찰제로 해가지고 돈을 또 받아가네?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의 인기가 오히려 하락하는 거예요. 즉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정부의 인기는 올라간다. 그런데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한 돈이 또 정부에 또 들어가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 발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채권 입찰제까지는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총선이라니까요. 또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고 전매 제한 기간만 연장을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로또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세 대비 30% 싸게 받았다. 나는 이득이 3억 생겼다, 4억 생겼다. 그러면 또다시 청약 열풍이 불겠죠. 또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그러면 청약 광풍이 또 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부동산의 투기 광풍이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 즉 분양에 한해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막 달려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로또 청약이다, 투기 광풍이다, 뭔가 잘못됐다,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투기 강풍을 잡기 위해서 채권 입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정부는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 연장까지도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채권 입찰제까지 지금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입찰제는 시장을 더 지켜보고 내년도 총선 끝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 후 로또 청약이다. 막 이슈들이 막 될 때, 뉴스에서 막 나올 때 그때 살못이 나올 게 채권 입찰제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압축을 해서 말씀해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되면 채권 입찰제 도입되기 전에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받으라는 얘기예요. 즉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어요. 그 다음에 채권 입찰제가 도입되기 전이에요. 시세보다 20 내지 30% 싸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단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이 있고 인기가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계 신도시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상계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기 있는 상기 신도시가 있고 인기가 없는 상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비교적 빨리 분양하는 신도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분양할 때는 뭐니 해도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그런데 6개월 뒤, 1년 뒤에 분양하는 것들은 또 물가 상승이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 기타 등등을 생각해가지고 차후에 짓는 아파트들은 분양 가격이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빨리 분양하는 아파트를 선점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채권 입찰제가 실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채권 입찰제 실행 안 된 아파트들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입찰제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분양가 더하기 채권 손실액을 포함해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은, 무주택자인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입찰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청약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거의 로또 복권 같은 로또 청약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정부는 전매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채권 입찰제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채권 입찰제를 실시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이상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여러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채권 입찰제가 실시되기 전에 좀 빨리 분양을 받으시는 게 이득이고, 채권 입찰제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으시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